자, 2월 11일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배열은 너무 굵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배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줄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인덱스 번호가 0,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가 됐는데 한 줄로만 되어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1차 배열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이거를 이제 한 줄인데 여기에 여러 줄을 넣을 수 있는 행의 개념을 추가하면은 2차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같은 공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0번째 행, 1번째 행, 2번째 행, 3번째 행, 그리고 0번째 열, 1번째 열, 2번째 열, 3번째 열 해서 뭐 0,0, 뭐 여기라고 하면은 2,2, 여기는 1,3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되는 거예요. 자, 보통 배열을 다룰 때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놓고 가로 세로를 이렇게 딱 맞게 나누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2차 배열을 올바르게 설명을 하려면 자, 인트의 배열 A는 10, 20, 30이다. 인트의 배열 B는 40, 50, 60이다.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쳤을 때 인트의 2차 배열 같은 경우는 괄호가 두 개 들어갑니다. 2차 배열 C는 A와 B를 원소로 갖는다. 세 칸짜리 배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칸짜리 배열이 있습니다. 자, 2차 배열인데 얘는 지금 두 칸밖에 없죠. 이 두 칸 안에 각각 세 칸짜리 배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옆으로 돌려서 그리면 바깥에 있는 빨간 선만 옆으로 돌릴게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안에 세 칸, 세 칸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편의상 보통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배열의 형태는 배열 안에 또 다른 배열들이 있는 거예요.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간 형태라고 설명을 해야지 그냥 행과 열로 쪽쪽 쪼개졌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건 배열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요 형태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코드상에서 배열을 만드는 방법은 int하고서 대괄호 두 개 넣고요. myALR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크기를 할당할 때는 행과 열의 수를 결정합니다. new int 한 다음에 2행 3열. 자, 이렇게 행과 열을 만들어줘요. 선언과 할당을 통합하려면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일반 배열처럼
원소를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자, 이게 행이에요. 그리고 인덱스는 0부터 1까지. 이게 열이에요. 그럼 인덱스는 0부터 2까지. 그러니까 0, 열이 2까지 0,0, 0,1, 0,2, 1,0, 1,1, 1,2 이렇게 총 6칸을 갖는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I ARR의 0번째 행의 0번째 열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값을 명시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아래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그 하나의 배열 안에 또 다른 배열들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설명한 게 일괄 처리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요. new int 한 다음에 일단은 바깥에 큰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 배열 안에 또 다른 배열들을 넣는 거죠. 요거 하나가 독립적인 1차 배열이잖아요. 자, 이렇게 일괄 코딩 할 때는 이 부분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아래처럼 쓰는 게 보통이죠. 자, 이거를 왜 자꾸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하냐면, 자, 이제부터 그 예제들이 나옵니다. 2차 배열은 1차 배열 안에 각각 개별적인 1차 배열이 원소로 포함되는 형태. 자, 배열 하나, 배열 두 개. 이건 제가 아까 그림으로 맨 처음에 그려드렸던 거죠. 자, 2차 배열 to array라고 잡아놓고 배열들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응용해서 예제를 준비했어요. 자, 독립적인 1차 배열을 각각 만들고 1차 배열을 원소로 갖는 2차 배열을 준비합니다. 자, 그 다음에 0,0, 0,1, 0,2, 1,0, 1,1, 1,2를 출력을 해요. 자, 프린트 줄바꿈 안 하죠? 그러니까 값을 출력하고 콤마, 값 출력하고 콤마, 또 프린트 하니까 값 출력하고 콤마. 그 다음에 값 출력하고 프린트 ln이니까 값 출력하고 여기서 줄바꿈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 콤마, 프린트 콤마, 프린트 ln, 프린트 콤마, 프린트 콤마, 프린트 ln 줄바꿈. 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출력을 한 건데, 자, 그럼 이제 AR1은 1, 2, 3이니까 1, 2, 3, AR2는 10, 20, 3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얘가 0번째예요. to array 입장에서. 얘는 1번째예요. 0번째에 0번째, 0번째에 1번째, 0번째에 2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은 2차 배열을 그냥 이렇게 그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서요, 얘가 하나 빠졌다고 칠게요. 그럼 이렇게 못 그려요. to array가 두 칸이고 그 안에 ARR1은 세 칸. 그 다음에 ARR2는 두 칸. 틀린 거 아니거든요.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그 안에 들어가는 배열의 칸들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관여를 안 해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위에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이런 형태를 설명을 못 합니다. 이걸 가변 배열이라고 해요. 자, 요거예요. 2차 배열로 포함되는 배열이 각각 크기가 다른 형태예요. 항상 배열의 모든 행위, 그러니까 모든 줄이 동일한 열, 똑같은 칸수를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줄의 칸수가 같다는 보장은 없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행은 4칸, 두 번째 행은 2칸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아래처럼 이렇게 빈 곳이 생기는 약간 기형적인 배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가변 배열이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95% 이상이 모두 모든 행의 열 크기가 각각 똑같아요. 그러니까 95%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데 이걸 너무 철석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two dim array 두 번째. 자, ALL1하고 2 각각 이렇게 원소가 4개와 2개인 1차 배열을 준비하고 얘네들을 원소로 갖는 배열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2 어레이가 이렇게 두 칸을 가지니까 이렇게 생겼고, 이 안에 들어가는 ALR1 얘가 4칸, 그 안에 들어가는 ALR2는 2칸, 이렇게 원소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정보들을 이렇게 한 번씩 쭉 출력해서 결과 보고 끝났어요. 자, 위에 있는 이 코드를 한 번에 일괄적으로 코딩을 하면은 그냥 얘가 이 자리에 바로 명시가 되면 돼요. 또 얘가 이 자리에 바로 코딩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일괄 처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출력하는 코드는 위에 이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될 겁니다. 출력 결과 똑같고요. 자, 1교시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실습하셔야 되는 게 자, 여기 21페이지부터 todim array 1, 그 다음에 todim array 2, todim array 3, 이렇게 3개입니다. 자, 지금 모두 수업 참여하고 계시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이질 않아요. 지금 강의실에 아무도 안 계셔갖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지금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원이 원격 수업할 때는 실습 결과물을 받습니다. 자, 이거 3가지 실습하셔서요, 작성하신 소스 코드랑 실행 결과 스크린샷 떠서 그 개인톡 연결돼 있으시죠, 다? 지금 파이썬 주말반에만 알려드렸구나. 자, 잠시만요. 자, 제가 지금 단톡방에 보낸 주소는 저하고 이제 오픈 채팅 1대1로 연결되는 개인방입니다. 그거 추가하셔서요, 요거 3가지 실습하신 결과 소스 코드와 실행 결과 같이 하나면에 나오게 스크린샷 떠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 들으셨나요? 자, 전원이 다 제출하신 거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9시 50분이니까요. 요거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0시 반에 만납시다. 자, 조금 이따 봐요. 1교시니까 조금 천천히 살살 할게요. 이따 봅시다. 자, 2교시 내용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1교시 때는 2차 배열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2차 배열의 활용 방법을 살펴볼 건데, 배열 활용하는 거는 뭐 사실 반복문이 항상 같이 오죠. 반복문을 설정하려면은 이제 초기식이 있고 조건식이 필요한데, 조건식을 쓰려면은 배열의 길이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얘가 이제 2차 배열일 때
2차 배열 이름 점 랭스라고 하면은 얘는 행의 크기를 가져옵니다. 몇 줄인가예요. 자, 그럼 칸수는 어떻게 얻어내느냐?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칸이 딱딱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그랬죠? 안에 있는 거는 자, 이렇게 있고 밑에는 칸이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몇 칸인지는 각각의 행마다 개별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myARR 0번째 행의 랭스, 1번째 행의 랭스라고 하면은 지금 오른쪽에 그려놓은 이 구조대로면은 콜 사이즈 0은 4, 콜 사이즈 1은 3이 되겠죠. 자, 칸수는 라인마다 각각 구해야 돼요. 자, 2차 회열의 모든 원소를 반복문으로 스캔하려면 중첩 반복문을 씁니다. 이때 부모 반복문은 행에 관여하고요. 자식 반복문은 열에 관여합니다. 이거 중요한 규칙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반복문이 이중으로 겹치면 바깥의 거는 행, 안쪽 건 열을 관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배열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투 어레이로 이 배열들을 포함시켜서 2차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얘가 지금 투 어레이예요. 자, i는 0이고요. to array.length 배열 이름 길이는 몇 줄인지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2죠. 자, i가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i가 1씩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i의 변화량은 0부터 1까지고요. 1씩 증가합니다. 자, 그럼 여기 출력할 때 0번째 행, 1번째 행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먼저 0번째 행에 대해서 안쪽의 반복문으로 각각의 칸을 측정하는 건데 일단 i가 0일 때 자, j는 0이고요. to array의 i번째 행에 대해서 랭스 지금 i가 0이니까 to array의 0번째 행의 랭스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길이니까 두 칸이 되네요. 그러니까 i가 0일 때 j의 변화량은 0부터 2보다 작다니까 1까지 1씩 증가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 형식 문자에 처음에 j를 걸어요. 역슬래시티는 탭키라 그랬죠? 들여쓰기가 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0번째 열, 1번째 열 i는 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to array의 0번째 행의 0번째 값 0번째 행의 1번째 값을 각각 가져다가 출력을 할 겁니다. 자, 한편 이제 요걸 다 끝나고 다시 돌아가서 i가 1 증가되면 i는 1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j는 0부터 to array의 1번째 칸의 랭스까지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럼 3까지가 되죠. 1씩 증가. 자, 그러면 이제 j는 0, 1, 2, 3이 될 거고요.
to 어레이는 i가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1,0, 1,1, 1,2, 1,3 to 어레이에 하나, 둘, 셋, 넷. 요 4개 값을 가져다가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가 1, 2, 10, 20, 30, 40 이렇게 값이 채워져 있으니까요. 자, 배열을 반복문으로 핸들링 하는 거는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가면은 개발자 실력이 다 여기서 판가름 나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클래스, 메서드, 생성자, 상속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낮에 공부하느라고 이제 머리가 되게 복잡하다라는 얘기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쪽이 더 대단해 보여도 거기는 나중에 가면은 지킬 수밖에 없는 규칙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규칙대로만 따라가면 코딩이 거의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진짜 개발자 실력은 여기서 판가름 나요. 배열 처리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객체 지향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출력 결과 이렇게 나오고요. 자, 2차 배열 연습 문제입니다. 자, 총점과 평균을 구하래요. 성적표를 보고 학생 이름을 1차 배열로, 학생들의 점수를 2차 배열로 표현한 뒤에 학생별로 총점과 평균을 구해 출력하시오. 자, 성적표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표가 안 들어갔네요. 자, 이름 철수, 영희, 민혁. 그 다음에 국, 영, 수일 때 92, 81, 76 72, 95, 84 80, 86, 98이에요. 이렇게입니다. 일단 학생의 이름을 1차 배열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문자열에 대한 1차 배열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점수를 2차 배열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행이고 각각 열이잖아요. 자, 행을 구성하는 거 안에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3개의 배열이 들어있고 그 안에 각각 개인별로 점수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철수의 점수는 요거, 영희의 점수는 여기 한 줄, 민혁의 점수는 여기입니다. 일단 네임스 배열로 반복을 돌린다고 치면 0번째, 1번째, 2번째가 되는데 그게 이 그레이드라고 하는 배열에서 0번째 행, 1번째 행, 2번째 행하고 매칭이 돼요. 자, 이걸 가지고 학생별로 총점 평균을 구하려면 일단 요 단위로 합계를 내야겠죠. 그러니까 한 줄씩 합계를 내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사실 이 성적표는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에서 맨 앞에 상황 제시를 위해서 제시한 요 배열이에요. 요 표예요. 이 표를 그대로 2차 배열로 옮긴 거예요. 자, 반복을 돌려봅시다. 자, 그레이드 배열을 가지고 반복을 돌렸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반복의 범위가 더 넓은 게 2차 배열이니까 요걸 가지고 반복을 돌렸고, 배열이 2개 이상 나오면은 항상 두 배열 간에 뭔가 인덱스 번호를 쓰는 게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립이 돼요. 자, 이 그레이드 배열의 행, 0번째 행, 1번째 행, 2번째 행이 네임스 배열의
열과 매칭이 되는 거죠. 자, 그레이드점 랭스로 반복을 돕니다. 세 줄이니까 3보다 작다. i의 변화량은 0부터 2까지 1씩 증가합니다. 자, 썸은 0이죠. 자, 여기서 이 썸의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합산을 하기 위해서는, 합계를 낼 때는 앞에서 얘기했던 게 반복 전에 0으로 변수를 초기화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거 여러 번 강조한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요 int sum이라는 변수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초기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행 단위로 반복을 했어요. i가 0일 때. 자, 그럼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열 단위로 또 반복을 해야겠죠. 자, j는 0부터 그레이드 0번째 랭스 3이죠. 그럼 j의 변화량은 0부터 2까지 1씩 증가해요. 그럼 그레이드 0번째 행에 0번째, 0번째 1, 0번째 2 얘네를 썸에다가 더합니다. 자, 0번째 행에 0, 0번째 행에 1, 0번째 행에 2죠. 자, 92, 81, 76이에요. 썸에다가 92, 81, 76을 더해요. 그럼 얼마야? 9, 16, 25. 259점이네요. 자, 요 반복을 쭉 수행하면 썸이 259점이 돼요. 자, 그걸 가지고 그레이드 0번째 칸의 길이 이거죠. 자, 여기를 더했으니까 평균을 내려면 요 과목수로 나눠야죠. 자, 그렇게 해서 나누면은 평균 점수가 나오고요. 자, 현재 i는 0이죠. 네임스의 i 철수 그리고 합계와 avg 평균 구해서 각각 냅니다. 자, 현재 썸은 259점. 자, 반복이 한번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요. 이제 i가 1이 됩니다. 자, 내려와서 그레이드 1번째 랭스 j 반복은 똑같아요. j는 0부터 2까지 1씩 증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썸에다가 다시 1-0, 1-1, 1-2를 더해요. 근데 썸이 얼마라고요? 썸이 아까 259라 그랬죠. 259에다가 계속 얘네를 더하니까 이거는 개인별 합산이 아니라 전체 합산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2차 배열을 합산할 때 완전 바깥에서 변수를 초기화하면은 전체 합산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행 단위로 합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이 한번 들어갈 때마다 이 썸이라는 변수를 이거 3개 합산 다 내고 나면은 그 다음 거 할 때는 다시 0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초기화하는 거예요. 행 단위 합계이므로 행 단위마다 합계를 위한 값이 새롭게 초기화돼야 돼요. 한 줄 합계 내고 0부터 다시 또 한 줄 합계 내고 0부터 다시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썸의 용도, 이 썸이 이 위치에서 초기화되는 용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자, 2차 배열을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또 다른 케이스를 볼게요. 자, 이거 흔히 게임 같은 데서 자주 볼 수 있는 아이템 인벤토리입니다. 자, 딱 봐도 2차 배열처럼 생겼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가 아이템의 보유 수량이고요. 위에 적혀 있는 이 숫자가 가격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보유 수량과 가격이 하나의 행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을 때 291, 그 다음에 가격은 500. 이런 식으로 하나의 행을 구성하는 배열을 만들라는 거예요. 586, 가격은 320.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배열을 쭉 정의하고, 이거를 전부 팔았을 때 가격을 정수 형태로 출력을 하라고 하는데, 판매 시에는 원래 가격의 90%만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매할 때는 이 전체 가격의 90%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전체 판매 금액을 구해봅시다. 자, 0번째 행의 0번째는 아이템 수, 1번째는 단가. 이런 식으로 배열을 쭉 만듭니다. 인벤토리 창을 보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매 가격을 구할 거면, 자, 이게 아이템 개수고 이게 단가예요. 그럼 곱하면 되죠. 근데 90%만 얻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0.9를 곱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실수를 곱했기 때문에 결과가 실수로 나올 것 같은데, 정수 형태로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결과값은 정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변환이 필요하고요. 이거를 이제 어떤 변수에다가 다 구해서 합계를 내면은 전체 판매 금액을 알 수 있겠죠. 자, 전체 합을 계산할 변수 반복문 바깥에 처리하고요. 자, 이렇게 길이가 딱딱 정해져 있을 때는 굳이 2차 반복도 안 돌려도 돼요. 요 순서로 반복하면서 0번째 항목, 1번째 항목을 곱해라. 이렇게만 명령 내려도 됩니다. 개수가 딱 많지 않잖아요. 자, 인벤점 랭스. 이게 행의 수죠. 자, 이걸로 반복을 돌리면서 인벤의 i번째 행의 0번째 수량 곱하기 0.9 곱하기 인벤의 i번째 행의 1, 이건 단가죠. 이걸 곱해요. 근데 정수 형태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계산 결과를 정수로 흉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토탈 변수에 누적하고요. 쭉 반복을 수행하면은 총 판매 수익이 나옵니다. 자, 딱 이런 식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응용하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게임할 때가 아닙니다. 공부할 때입니다. 네. 요 문제를 풀지 못하고 만약에 게임을 손에 댄다면은 평생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는 수가 있어요. 요 문제 꼭 섭렵하시고요.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 그치. 자, 3번은요 밑에 답이 있긴 한데 요거는 한 줄씩 여러분들의 코드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세요. 네, 각자 한번 해보시고 이제 결과를 그 코드랑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교시 시작할 때 얘는 이제 풀이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네, 24페이지부터 하나, 둘, 셋. 세 개밖에 안 되네. 세 개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요거까지 4개. 개당 한 7분 정도씩 시간 할애하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클래스가 있을 때 클래스나 메서드, 변수 이름은 숫자로 시작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이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바 프로그램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메인이라는 이름의 블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게 자바의 큰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메인이 아니라 이름이 오타가 나면 시작점을 못 찾아서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그 규칙들 꼭 잘 준수하세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자, 마지막 문제는 답안 보지 말고 해보세요. 자, 지금 10시 55분인데요. 마찬가지로 20분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30분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조금 이따 봐요. 자,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기 전에 이제 보내주신 카톡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신민주님 오케이. 자, 서영호님은 아직 마지막 문제 제출 못하셨고, 네, 이혜리님도 제출 확인. 자바 주말 A. 네, 박수정님 자리에 계신가요? 박수정님 자리에 안 계신 것 같고, 네, 오케이. 자, 이 문제 얘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러한 그 요구사항대로 이제 코드를 전개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5행 7열의 배열을 정의하래요. 그래서 5행 7열을 갖는 배열을 하나 만들었고요. 배열 이름은 뭐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자, 일단 5행 7열이라고 하니까 셋, 하나, 둘, 셋, 넷, 다, 여. 네,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자, 0번째 행에 대한 0번째, 1번째 칸은 0이 저장되어 있다. 0번째, 1번째 칸은 0이 저장되어 있다. 3, 5행이니까 한 줄에 더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에 대한 5번째, 6번째 칸은 0이 저장되어 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칸에는 1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값이 차례대로 저장되어 있다.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쭉 저장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 외에 나머지 칸에는 1부터 숫자적으로 증가하는 차례대로 저장되어 있다. 그 다음에 출력할 때 값이 0이면 탭키만 출력하래요. 자, 출력할 때 0일 때는 역슬래시 t만 출력을 하고, 값이 숫자인 경우는 빈자리를 공백으로 채우는 두 자리 숫자 형식 %02d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탭키를 출력해라. 역슬래시 t. 자, 한 행의 모든 원소가 한 줄로 출력되고, 여기가 다 한 줄로 출력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줄바꿈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자, 1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변수를 count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으로 배열을 돌리면서, 이거 설마 일일이 다 35칸의 숫자를 다 넣어갖고 정의한 건 아니죠? 반복문을 넣으면서 값을 채워 넣을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반복을 돕니다. 일단은 바깥에 게 행이니까 배열의 행 하나, 둘, 셋, 넷, 다섯 5보다 작을 때까지 라고 하면은 0부터 4까지 1씩 증가. 자, 그 다음에 열에 대해서는 6칸이죠. 자, 칼의 i번째에 대해서 길이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제 각각의 칸마다 나와요. 자, 근데 여기 두 개가 0이어야 된대요. 자, i 값이 0, 1, 2, 3, 4, 5 j 값이 0, 1, 2, 3, 4, 5, 6이니까 일단 처음에 i가 0이고 j가 2보다 작거나 혹은 0번째, 1번째. 자, 여기서는 i가 0이고 0번째 줄이고 j가 0번째 칸과 1번째 칸. 이 조건이 아니면은 i가 0이고 and j가 2보다 작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때는 i, j에다 0을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여기도 두 개가 0이었죠. 자, i가 4고 j가 5번째 칸, 6번째 칸일 때 혹은 j가 4보다 클 때 라고 하면 거기는 0을 넣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칸에는 아까 카운트 변수가 1이었어요. int count가 1이었어요. 자, 그 나머지 칸에는 count 플러스 플러스를 대입하라고 했는데, 자,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있으면 앞북이다 뒷북이다? 뒷북이라 그랬죠.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1을 여기에다 대입을 한 다음에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코드는 여기다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2로 증가. 반복이 또 돌면은 2 집어넣고 또 증가해서 3 하고 또 4 이런 식으로 1씩 증가하는 겁니다. 자, 이 코드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칼의 i j번째에는 count를 넣고 그 다음에 count 플러스 이퀄 1 해라 혹은 플러스 플러스 해라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 돼요. 자, 이렇게 채워놓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해요. 자, 집어넣은 값이 0이면은 그냥 t만 출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ed %ed 두 자리 숫자 탭키. 자,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자, 지금 요거는 j에 해당하는 거니까 한 줄이죠. 이걸 다 출력하고 나서 이렇게 쭉 옆으로 출력하고 나서 줄바꿈을 한번 하면 되는데 system.out.println을 괄호 없이 하면 줄바꿈만 한다 그랬죠. 같은 말로는 print라고 하면서 여기에다 역슬래시 n을 출력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 처리를 하면은 이제 출력되고요. 위에 있는 요 if 조건, 요 두 가지가 모두 같은 결과를 내는 거니까 이걸 한 번에 묶으면 첫 번째 조건이 성립되거나 혹은 두 번째 조건이 성립되면 이렇게 한 번에 묶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출력이 되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어느 날짜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은 달력 모양을 출력한 거예요. 0번째 행에서 어디가 0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시작 요일을 뜻해요. 그리고 어디 이후에는 값이 0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마지막 날짜를 뜻해요. 그러니까 특정 월의 시작 요일과 며칠까지 있다라는 요 두 가지 조건으로 알아낼 수 있다면 달력 모양의 자료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나중에 웹상에서 웹브라우저의 모양을 디자인을 입혀서 출력할 수 있으면 진짜 달력이 되겠죠. 자, 시작 요일과 마지막 날짜를 알아내는 방법은요. 나중에 그 캘린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공부할 때 그때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단순히 이 캘린더 클래스 없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달력 형태의 자료 구조를 만드는 연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달력 자료 구조까지 해서 2차 배열 연습문, 2차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고요. 엔드, 서영은님 질문이 여기 엔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안 돼요. 자, 엔드라고 하면은 이 조건이 두 개가 동시에 충족돼야 돼요. 자, i가 0이고 j가 0이거나 1. 자, i가 0인과 요거 앞에 것만 봅시다. 앞에 것만 놓고도 보죠. i가 0이면서 동시에 4일 수 있나요? 여기가 end면. 반복문은 순차적으로 가는 거지 변수 하나의 값이 동시에 두 개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end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일종의 영작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진 내용을 갖고 코드로 만들어가는 게 이제 영작을 하는 느낌처럼 받아들이셔야 돼요. 문장을 직접 만드는 거. 자, 다음 내용 이제 갑복사와 참조복사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전에 이거 안 했다 그러셨나요? 낮에 자바 수업에서 이 내용 안 하셨나요? 갑복사와 참조복사. 오케이. 자, 핵심은 이겁니다. 자바에서 말하는 기본 자료형 8가지가 있죠. 차, 불린,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루트, 더블. 이걸 기본 자료형이라고 해요. 얘네들 이걸로 만들어진 변수하고요.
배열 간에 서로 대입하는 거는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기본 자료형 변수를 서로 대입할 경우의 현상을 갑복사라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봅시다. 자, 기본 자료형 간의 대입은요, 단순 복사예요. 그래서 복사 후에 원본이 바뀌어도 복사본에는 영향이 없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코드를 보면 이겁니다. int 타입의 a에 10을 넣고요. 그럼 a에 10이 들어갔고요. b에다가 a의 값을 넣어요. b에다가 a의 값을 넣어요. 그러면은 이 값은 10인 거죠. 각각 출력하면 여기서 10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 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a의 값을 10 증가시켰어요. 그럼 여기가 20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 a와 b를 출력하면은 여기서는 20과 10이 됩니다. 아까는 10, 10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출력하면은 20과 10이 되죠. 자, 이번에는 b의 값을 10 뺐어요. 그럼 얘는 0이 되죠. 그 다음에 출력하면은 a는 20이 됐으니까 20, b는 0이 됩니다. 자, 우리가 유추한 결과가 맞나 보자고요. 10, 10, 20, 10, 20, 0.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에 기반해서 생각해도 당연한 결과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거를 좀 더 깊게 얘기해 보자고요. 자, 우리 예전에 그 자바 공부할 때 메모리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자,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 하나의 변수가 선언되면 컴퓨터는 해당 변수의 데이터 타입에 맞는 공간을 램 안에 점유합니다. int 타입의 a라고 하면은, 자, in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4바이트예요. 메모리 크기가. 그쵸? 그러니까 이 엑셀 칸 한 칸이 1바이트라고 쳤을 때 int 타입의 a라고 하면은 4바이트에 해당하는 메모리 공간을 점유하고 거기에 a라는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변수의 선언이에요. 램 카드 안에 변수를 기록한 공간을 점유하는 게 변수의 선언입니다. 오케이? 자, 요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지금 이거 제가 장담하건대 다른 학원에서 안 가르쳐줘요. 이거는 컴퓨터 그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전공을 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그때 그 설명이랑 이 설명이 똑같은 설명이라는 거 아직 매칭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언한 변수의 값을 대입한다라는 거는 미리 점유해둔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를 기록한다는 의미예요. 물론 이게 이진수로 바뀌어서 기록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인트형 변수 b를 선언하면 메모리상의 램카드의 무작위 위치에 4바이트의 공간을 또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메모리의 공간을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사용한다고 해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 줄여서 램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a의 값을 대입하라 그랬죠. a의 값을 b에다 넣어라 라고 코딩하면 a에 저장되어 있는 10을 b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에 독립적으로 값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에서
a 플러스 플러스 a 플러스 이퀄 10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값을 20으로 고치는 거니까 아까 복사된 값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이퀄 10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값을 0으로 고치는 거니까 a에는 영향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A4지 한 장에다가 10이라고 적은 다음에 또 다른 A4지에다가 그 값을 똑같이 베껴 써요. 그럼 A4지 두 장에 각각 10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 건데 그 중에 한 장의 값을 20으로 바꾸면 다른 장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참조 복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배열을 서로 대입할 경우의 현상이에요. 자, 결론 먼저 얘기하면 배열 간의 대입은 배열의 변수 이름의 원소들을 참조시키기 때문에 복사본을 수정하면 원본이 같이 바뀝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떤지 봅시다. 자, 오리진이라는 배열이 1하고 2가 있어요. 이게 1하고 2예요. 카피라는 배열의 오리진을 그대로 갖다 넣어요. 그러면 똑같이 들어가겠죠? 1하고 2.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출력합니다. 오리진의 0번째, 1번째, 카피의 0번째, 1번째 그러면은 출력되는 내용은 1, 2, 1, 2가 되겠죠. 선 한번 쭉 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카피의 0번째 100을 더하고 카피의 1번째 200을 더해요. 그럼 여기가 101이 되고 202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각각 또 출력하면 자, 요게 출력되는 게 아니라 같이 바뀌어요. 얘도 101이 되고 얘는 202가 돼요. 그래서 101, 202, 101, 202 이렇게 같이 바뀌어요. 이게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하고 코딩해야 나중에 클래스 가서도 적응을 해요. 자, 이거 실제로 코딩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배열 간에 이렇게 대입하는 거는 원본이 바뀌면 복사본이 같이 바뀌기 때문에 배열은 이렇게 복사하면 안 돼요. 자, 컴퓨터 메모리는 각각의 칸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 값을 인트로 관리합니다. 이걸 흔히 메모리의 주소라고 불러요. 자, 지금 엑셀 쓰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첫 번째 칸의 위치, 첫 번째 칸의 위치를 B의 2라고 부릅니다. B2라고 불러요. 첫 번째 칸의 위치를. 요 값을 그냥 편의상 int 타입이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칸의 위치, 지금 여기는 J의 2죠. 얘는 J2라고 하는 요 값은 int형이에요. 실제로는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1번째 칸이네요. 21번째 칸, 22, 23, 24, 25, 26, 27, 28, 29, 29번째 칸이네요. 실제로는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int예요. 편의상 지금 J2라고 부르는 거지 29번째 칸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자, 배열을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으로 명시되는 int 배열은요. int 배열은 이 배열의 의미는요. 정수형 배열의 위치만 저장할 수 있는 용도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정수형 배열, 배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딘가에 따로 있어요. 그 배열의 시작 위치를 기록하는 용도의 변수라는 거예요. 이 A가. 그럼 K의 3이니까 K3이라는 값을 적겠다는 거죠.
이 A라고 하는 이 변수는 무조건 어떤 다른 메모리상의 위치를 기록하는 겁니다. 얘가 있으면. 위치. 값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변수 자체는 위치는 무조건 인트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A는 무조건 4바이트예요.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 new 키워드를 써서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죠. 그거는 변수가 가리키는 위치부터 몇 칸으로 구성된 배열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해요. 어디엔가 정수형 변수 두 개를 연속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메모리 어딘가에 인트형 변수 A 두 개가 묶인 배열이 존재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배열의 시작 위치를 A라는 변수에다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H3라고 하는 위치 값이 저장됐다면 총 8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이, 왜냐면 정수 두 개니까 4바이트 두 개니까 8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 8바이트의 공간, 즉 8칸이 H3부터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A라는 변수를 통해서 H3부터 8칸을 읽어와라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더블 타입의 B, new 더블 3 이렇게 되면은 요 B는 자, 어딘가에 더블 타입의 변수 3개가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더블 타입은 하나당 8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8바이트, 8바이트, 8바이트에서 총 24바이트예요. 근데 이 24바이트의 시작 위치, 이게 몇 번째 칸인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상 100번째 칸이라고 부릅시다. 이 100번째 칸의 위치를 B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거예요. 즉, 요 선언의 의미는 자, 100번째 칸부터 변수가 연속적으로 있는데 걔네들은 더블 타입이니까 너는 8개씩 쪼개서 읽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B의 0번째다 라고 하는 거는 100번째 칸을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8칸씩 쪼개서 3칸을 읽어드리는데 그 중에 0번째,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B의 0번째, B의 1번째 라고 해야겠네요. 1을 넣고 2를 넣고 그런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수형 배열 B를 선언하면 자, 이 B는 몇 칸이라고요? 무조건 몇 칸? 무조건 4칸. 근데 이 B는 인트니까 4칸씩 쪼개서 읽어야 되고 어딘가에 있는 배열의 위치를 저장하는 용도입니다. 배열의 위치, 어딘가에 존재할 배열의 위치를 기록하는 용도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A에 있는 값을 B에다가 복사해라 라고 하면 이 H3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A하고 B가 똑같은 배열을 바라보고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A의 0번째와 B의 0번째는 둘 다 이거예요. 결국 A의 0번째와 B의 0번째는 같은 메모리 위치를 가리킵니다. 이 현상을 참조라고 해요.
자, 이거를 그 C 언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요, 포인터라고 가르쳐요. 자바에서는 이 포인터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전면에 내세우진 않지만 여전히 포인터의 개념은 남아있어요. 이걸 참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복사가 아니라 바로가기 아이콘 하나 만드는 거예요. 바로가기. 단축 아이콘 하나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열을 복사하려면 이 h3라고 하는 위치값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길이가 똑같은 배열 하나 만들어요. 얘는 j2의 8 j2의 8이라고 저장을 하는 거죠. 요구 없이. 그 다음에 a의 0번째 값을 b의 0번째에다 넣어라. a의 두 번째 값을 a의 b의 여기다가 넣어라. 이런 식으로 복사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배열의 각 원소를 개별적으로 복사를 합니다. 자, 오리진 1, 2. 자, 이렇게 해서 두 칸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카피에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데 칸수가 오리진의 칸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독립적인 칸이 만들어지는 거죠. 얘는 1, 2. 그 다음에 오리진의 0번째를 카피의 0번째에다 넣어라. 자, 얘가 오리진이죠. 오리진의 0번째를 카피의 0번째에다 넣어라. 오리진의 1번째를 카피의 1번째에다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복사를 해줘야 제대로 된 복사가 돼요. 이렇게 복사하면은 카피의 내용을 바꾸고 다시 출력했을 때 오리진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 여기 독립적으로 동작하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일이 복사하는 건 좀 힘들 테니까 제대로 하려면 이제 반복문을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자바에서 사용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자바 명령어예요. system.array copy, 원본 배열, 원본의 복사 시작 위치, 복사될 배열, 복사가 시작될 위치, 복사할 값의 길이. 파라미터가 좀 길어요. 자, 예시 코드인데요. 자, A가 1, 2, 3, 4, 5, 6, 7, 8, 9, 0이에요. 인트 A가 이렇게 생겼죠? B는 5칸이에요. 5칸. 그 다음에 A의 세 번째 칸부터 0, 1, 2, 3 여기부터 B의 두 번째 칸에다가 0, 1, 2죠? 그러니까 세 번째 칸부터 여기다가 3개를 복사해라.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이런 의미예요.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배열을 이제 제대로 복사하려면 자, 오리진 1, 2, 3, 4, 5 5칸. 자, 카피는 오리진하고 똑같은 길이. 이게 카피예요. 자, 오리진의 0번째 칸부터 0번째 칸 여기부터 카피의 1번째 칸에다가 0, 1이니까 여기부터 여기죠? 3개를 복사해라. 2, 3개. 1, 2, 3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리진의 반복 돌면서 오리진의 0번째는 뭐다? 카피의 0번째는 뭐다? I, 오리진의 I, 카피의 0. 자, 오리진의 0번째는 1이고 카피의 0번째는 배열의 원소가 없으면 기본값 뭘로 초기화 된다?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사를 한 걸 한번 출력을 해본 거고요. 통째로 쓸 때는 보통 이렇게 돼요. 자, 오리진 다시 1, 2, 3, 4, 5였고요. 그 다음에 카피. 자, 오리진을 카피에다, 오리진의 0번째를 카피의 0번째부터 오리진.랭스 5개죠?
전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다 복사하는 게 돼. 일반적으로 배열을 이렇게 쓰는 게 통째로 복사하는 거예요. 자, 이 코드 외우세요. 중요한 코드입니다. 이거 모르면 반복문으로 배열 복사한다고 열심히 삽질할 거예요. 2차, 3차 반복문 돌려가면서 열심히 배열 복사 코딩할 거 이거 명령어 한 줄이면 돼요. 외워야겠죠? 이거 안 외우면 손발이 고생합니다. 자, 이걸 이제 복사, 그 값복사와 참조복사라고 부르는데 다른 설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값복사는 깊은 복사라고 부르고요. 참조복사는 얕은 복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 용어도 기억해 놓으세요. 요즘은 이렇게 많이 불러요. 자, 여기까지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좀 읽어볼 시간까지 드릴게요. 그래서 12시 40분에 시작합시다. 자, 요거 정리되면 이제 우리도 클래스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12시 40분에 만나요. 자, 요번에 소개할 내용은 메서드입니다. 메서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야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자, 메서드라는 건요, 자바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최소한의 기능 단위예요. 쓰는 용도는 자주 등장하는 코드의 재사용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야 되는 거는 코드를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가요? 자, 지금까지 작성한 그 자바의 소스 형식은요, 퍼블릭 클래스 소스 이름, 그 다음에 퍼블릭 스테이틱 보이드 메인 괄호하고 스트링 배열 args 이렇게 이제 들어갔었죠. 지금 이 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건요, 보이드라는 키워드의 기능, 메인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메서드를 만드는 거, 요 단위가 메서드예요. 그리고 메서드 옆에 있는 이 괄호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예요. 나머지 것들은 클래스 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일단 요 표시한 부분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제가 종종 이야기했었는데 수학 좋아하세요? 자, 메서드는요,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에서 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원리를 접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메서드가 설명이 안 돼요. 자,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자, f 하면서 x 자리에다가 2라는 값을 주면, 여기다 2를 주면은 x가 2가 되는 거니까 이 수식은 2 플러스 1이 됩니다. 결과값은 3이 돼요. 맞나요?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자, 이 개념을 이해하면 메서드는 설명이 다 돼요. 자, 그러면 f에다가 여기 5를 주면 수식은 어떻게 돼요? 5 더하기 1이 되니까 결과는 6이죠. 밑에 있는 대로. f에다가 10을 주면 10 더하기 1이니까 결과값은 11이 되죠. 자, 지금 이 수학 함수는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수식을 f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조건값 x가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전체 수식을 여러 번 재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얘기가 납득이 되나요? 중요한 건 재사용이에요. 계산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자, 자바 프로그램도요, 특정 기능, 지금 우리가 배운 코딩 기능은 연산밖에 없죠. 연산을 그룹화해서 재사용하기 위한 단위를 만드는데 그걸 메서드라고 부르고요, 함수라고 부르셔도 무관합니다. 실제로 이제 실무 가면은 메서드라는 이름과 함수라는 이름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혼용해서 써요. 자, 메서드를 만드는 건 반드시 클래스 블록 안에서 만들어지고요. 다른 메서드와 순서에 상관없습니다. 자, 퍼블릭 스테이틱이란 키워드는 아직은 그 기능을 아직은 설명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키워드는 이제 그냥 지금껏 사용했던 대로 동일하게 가져가고요. 여기만 먼저 진행을 할게요. 보이드하고 메서드 이름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수식을 해보면 퍼블릭 스테이틱은 그냥 똑같이 가져간다고 했어요. 보이드 F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위에 수식을 봅시다. 자,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아래처럼 방정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없다면 이 방정식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 거죠.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를 운전을 안 하는 거야. 그럼 그 자동차를 산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전시용? 함수는요,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메서드도 마찬가지예요. 메서드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를 메서드를 호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메서드는 반드시 클래스 안에 포함돼야 돼요. 클래스 밖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 특정 조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클래스를 공부하면서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일단 지금으로선 하나의 클래스의 이름이 똑같은 메서드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자, 특정 조건이라는 건 나중에 다룰 거예요. 자, 메서드 이름 규칙 변수랑 똑같아요. 변수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자바에서는 대문자로 바꾸는 거, 두 개 단어 조합할 때 대문자로 바꾸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메서드는 일반적으로 기능, 즉 동작을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첫 글자는 영어 소문자로 시작을 해요. 내용 작성하기, 이런 write 컨텐트, 계정 탈퇴 확인, confirm account out, 상품 추가, add product, 항목 삭제, remove item,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앞에 동사가 와요. 주로 이 이름 규칙이라는 게 다른 말로 코딩 컨벤션이라고 해서 회사마다 준수하는 고유한 컨벤션이 있는데 자바의 규칙은 거의 다 이래요. 그래서 메서드나 클래스 이름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단어를 총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딩하면서 단어 모르면은 메서드 이름이 되게 유치해지거나 촌스러워져서 바로 좀 그 티가 좀 많이 나요. 이름 딱 봤는데 메서드 이름이 좀 얼토당토 않은 단어를 썼다, 혹은 스펠링 같은 거 좀 틀렸다, 그러면은 이제 코드 검증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따로 영어 단어들도 좀 공부하셔야 돼요. 안 되면 영어 사전 뒤져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메서드가 만들어져요. 메인이라는 게 있죠. 메서드는 소스 코드 순서에 상관없이 메인이라는 게 시작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자바 소스를 컴파일을 거친다 그랬죠. 그럼 무엇이 생성된다? 컴파일을 하면 나오는 거, 확장자가 클래스인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그쵸? 자바 바이트 코드죠. 자, 이 바이트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는데, 이때 실행에 관여하는 자바에 내장되어 있는 어떤 기능이 뭐죠?
자, 혜린님은 대답 한번 했으니까 인섭님 여기 요거 뭐죠? 무엇에 의해서 바이트 코드가 실행되죠? 영훈님 자바 버추얼 머신. 네, 맞아요. 예. 자바 버추얼 머신. 자, 이 메인이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호출을 해요. 그래서 요 이름이 메인, 자바 버추얼 머신은 무조건 메인을 호출하도록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이 없으면 그 프로그램은 실행을 못해요. 자, F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만들었어요. 자, int 타입의 변수 x에다 5를 넣고요. 한번 출력을 했습니다. x 플러스 1, 6이 나오겠죠? 자, x를 10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을 또 출력하면 11이 돼요. 자, 블록 닫았죠? 자, 메인에서 실행을 하면 처음에 f를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코드의 흐름이 일로 한번 워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실행을 합니다. 여기서 5가 출력이 되고 그 밑에서 11이 출력이 되죠. 그리고 끝나면 다시 돌아가요. 그 다음에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F를 실행해요. 그럼 다시 코드가 일로 넘어가서 쭉 실행하고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여기 쭉 실행하는 과정에서 5와 11이 또 출력되죠. 자, 어때요? 같은 기능을 두 번 재사용했죠. 메서드를 만드는 이유는 똑같은 코드 두 번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고 그걸 덩어리로 묶어서 이렇게 재사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메서드를 만드는 목적을 봤으니까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다시 방정식입니다. 여기에서 이 방정식은 x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x가 함수 fx가 연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값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걸 수학 시간에 매개변수라고 부릅니다. 이 매개변수가 지금 한자어인데 원어로 치면 파라미터라고 해요. 메서드의 파라미터는 수학의 매개변수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메서드가 자기가 실행되는 데 필요한 조건값을 메서드 이름 뒤 괄호 안에 변수로 선언한 거예요. 자, f라고 하면서 int 타입의 바라는 변수를 선언하면은 이 f를 호출하면서 반드시 이 바에 대입될 값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럼 100이 바에 대입이 되는 거고 이 바라는 값을 블록 안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함수가 실행되는 데 필요한 조건값이 파라미터다. 자, 그래서 진짜 fx는 x 플러스 1 한번 해봅시다. 자, 메서드 f 필요한 조건값은 int x입니다. fx는 x 플러스 1이에요. 필요한 조건값 변수로 선언했어요. 메서드 이름은 f고요. 자, 얘가 이제 x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을 수행하니까 그거를 수행해서 결과를 y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출력할 때 f의 x는 y다 라고 출력하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메인이 먼저 실행되죠. f의 5라는 값이 x로 전달돼요. 그러면은 여기 수식은 5 더하기 1인 거죠. y는 6이겠네요. 자, x가 5였으니까 출력될 때 이 자리 f의 5는 y 값이 출력되니까 6 줄바꿈. 자, 끝나고 돌아가요. f의 10. 그럼 이제 10이라는 값이 x로 전달되죠. 자, 그러면 이제 10 더하기 1 y는 11이 되겠죠. 6이 아니라. 자, 그럼 이제 여기에 f의 10은 11. 그래서 밑에 결과가 이렇죠.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일단 시작은 메인부터 하는데 함수가 호출되면은 그 함수로 제어가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를 다 실행하면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 다음에 다음 줄로 넘어가요. 코드의 흐름. 이 코드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게임 끝이에요. 흐름을 따라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 공부하라 그러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눈으로 뚫어져서 쳐다보는 거야. 헷갈려서 못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손가락으로 모니터 짚어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헷갈려요. 이렇게 직접 펜으로 써가면서 그 코드가 흘러가는 거를 따라다니세요. 내가 한 100줄, 200줄 되는 코드 눈으로 봐서 바로바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펜으로 써가면서 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소스를 인쇄해 놓고서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프린터가 없다면 코드를 직접 손으로 쓰셔도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손코딩이라고 하는 거 보여드렸었죠. 이런 식으로요. 코드가 어떻게 따라다니는지를 계속 파악해야 된다 그랬죠. 얘도 여기 메인이 있고 여기 함수 하나가 있네요. 이거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보신 분 계세요? 이거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제 영상 녹화해드린 걸 보면서 이제 따라가셔야죠.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스스로 해봐야죠. 이게 전공 공부하시는 분들이 학교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진짜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개발자 면접 시에도 많이 쓰여요. 근데 개발자 면접은 종이에다 쓰는 건 아니고요. 화이트보드에다 보드마크 하나 주고 보드에 특정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구현해야 될 내용을 알려주고 그걸 손으로 쓰게 해요. 이거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실제로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프로그램 코드를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 하다가 에러나요. 뭐 어디를 잘못 코딩해서 에러가 나. 그럼 이거를 이렇게도 고쳐보고 저렇게도 고쳐보고 막 자기가 그 느낌대로 수정을 하죠. 그러고 나면 하나 얻어 걸려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내가 정확히 알고 코딩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코딩하면 이거 내가 값을 막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 찍는 게 더 많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코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손코딩을 많이 봐요. 손코딩은 정확히 알지 않으면 사실 힘드니까. 네, 중요한 얘기 했어요. 자, 오늘 토요일이죠? 내일 일요일이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중 파라미터부터 내일 다시 정리한 다음에 내일 이제 또 클래스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셔서 이제 실습 내용 실습하셔서 결과 완성하시고요. 완성되신 코드는 저한테 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습 시간 고려해서 지금 설명 마치는 건데 줌 접속은 이제 종료하셔도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 내일 같은 시간에 또 만납시다. 내일도 다 온라인으로 오시는 거죠? 한번 이렇게 온라인 시작되면 계속 끝까지 가더라고요. 네, 주말반은 괜찮으니까 편하게 들으시고요. 나중에 낮반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웬만하면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세요. 자, 고생했어요. 내일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줌 끌게요.